오늘은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은 용매에 솔루트가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용매에 솔루트가 녹아들게 되면 그것의 물리학적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농도 세 가지를 정의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물 분율, 몰 농도, 몰랄 농도 세 가지 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농도 정의의 공통점은 분자에 모두 솔루트에 몰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이제 분모가 달라지는데요. 몰 분율인 경우에 분모는 솔벤트와 솔루트의 몰수를 합한 전체 몰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몰 농도에서는 분모에 솔루션에 리터 단위의 부피가 들어갑니다. 몰랄 농도인 경우에는 솔루션이 아니고 솔벤트의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낸 것이 나옵니다. 특히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배울 삼투압이 몰 농도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트가 높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규정하는 법칙이 라울스로라고 합니다. 라울스로는 몰 분율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루트가 물에 녹아들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물 분자가 수화를 하게 되는데 분자의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곳에는 물 분자의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수소가 와서 수화하고 반면에 파셜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곳에는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산소가 와서 수화하게 됩니다. 물속의 전해질이 높게 되면은 캣아이온과 애나이온으로 이제 해리됩니다. 각각 해리된 캣아이온과 애나이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 분자에 의해서 이제 수화가 돼서 안정화됩니다. 따라서 연력학적으로 해리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솔리드 상태에서 캣아이온과 애나이온이 붙어 있는 것보다 수화가 돼서 각각 분리된 다음에 물 분자에 의해서 수화되는 것이 더 안정돼서 수화가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륨과 설페이트가 만나게 되면은 두 분자는 고체가 돼서 침전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륨 클로라이드 용액과 포타슘 설페이트 용액을 섞게 되면은 바륨 설페이트가 침전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바륨 클로라이드의 액큐스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륨 클로라이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륨 2 플러스와 클로라이드 이온으로 해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포타슘 설페이트가 액큐스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포타슘 설페이트 상태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포타슘 이온과 설페이트 아이온이 해리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륨과 설페이트가 만나서 침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서는 클로라이드 아이온과 포타슘 아이온은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를 않고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륨 이온과 설페이트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스펙테이터 아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온을 스펙테이터 아이온이라고 부르고 반응식에서 스펙테이터 아이온을 제거시켜준 반응식을 우리가 넷 아이오닉 이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있는데요. 이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용액 안에 소듐 브로마이드가 50ml가 0.06몰 농도로 녹아 있을 때 우리가 CL2를 이용해서 얘를 적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CL2의 볼륨이 얼마가 돼야 이 안에 들어있는 브로마이드와 100% 반응할 수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로마이드 아이온과 CL2 분자 사이의 반응식, 다시 말하면 반응 계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볼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반응에서는 브로마이드와 클로린 분자가 2대1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0.05, 0.06은 각각 브로마이드의 부피고 브로마이드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0.05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클로라이드 분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2를 곱해줘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 반응이 1대1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2몰의 브로마이드가 1몰의 클로린 분자와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2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볼륨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반응 계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 뿐만이 아니고 이제 산화환원 반응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반응은 일종의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 마그네슘의 원자 상태에서는 산화수가 0인데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형성하면 마그네슘의 산화수가 2가 돼서 산화수가 이제 증가합니다. 반면에 산소가 분자 상태 있을 때 산화수는 0이고 마그네슘 옥사이드 형태를 이루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반응은 산화수의 증감이 있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도 적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적정을 이용해서 미지시료의 농도 내지는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응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지시료의 농도인 Fe2+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 혹은 몰수를 알기 위해서 MnO4-로 적정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MnO4-의 농도가 0.0962호몰이고 부피가 0.02634리터를 사용했을 때 적정이 완결됐다라고 했을 때 이 Fe2+의 몰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게 되면 그것은 MnO4-의 농도가 되죠. 거기다가 5를 곱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Fe2+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5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반응식에서 나오는 거죠. MnO4-하고 Fe2+가 1대1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1대5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e2+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5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적정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응식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응식의 개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적정식을 이용을 해서 미지시료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식은 이제 미지시료의 그러면 반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로 드는 반응식은 이겁니다. 자, 이 반응식은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만 나와 있는 것이고 개수가 지금 전혀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이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자,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인 경우에는 언제나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반응이 이제 산화 반응이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반응이 이제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나누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먼저 커퍼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커퍼의 개수는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죠. 황의 개수도 맞춰져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죠. 나이트로젠의 개수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퍼와 설퍼와 나이트로젠의 개수는 이미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주는 것은 산소의 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산소의 수를 맞춰주는 방법은 이제 물 분자를 첨가해서 맞춰주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산소가 4개가 있죠. 산소 4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왼쪽에 물 분자 4개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 산소 4개가 있고 여기 산소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 반응에서는 산소가 3개고 여기가 산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2개의 물 분자를 집어넣어 줘서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산소의 개수까지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 스텝에서는 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냐면은 이제 수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는 방법은 H3O+를 첨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 조건은 산소 용액에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H3O+를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숫자를 맞춰주는 거고요. 만약에 염기성이었다. 그러면 H3O+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OH-를 맞춰줘서 숫자를 맞춰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반응이 산소 용액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H3O+를 집어넣어줘서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게 됩니다. 먼저 이 반응에서 수소가 몇 개가 있냐면 전체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8개의 H3O+를 집어넣어주고 왼쪽에 다시 물을 추가시켜주게 되면은 수소의 개수가 맞춰지게 됩니다. 아래 반응에서는 수소가 지금 여기가 4개가 있죠. 그러면 왼쪽에 4개의 H3O+를 집어넣어주고 다시 오른쪽에 4개의 물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수소의 숫자도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8개의 H3O+, 왼쪽에 물 분자. 아래 반응에서는 왼쪽에서 4개의 H3O+를 추가시켜주고 오른쪽에 4개의 물 분자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 시기에서는 이제 모든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의 개수까지 다 맞춰진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맞춰주냐면은 전하량을 맞춰주는 겁니다. 먼저 이 식에서는 왼쪽은 전하량이 제로가 되죠. 오른쪽은 이게 2 플러스고 2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여기가 8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오른쪽에 8개의 전자를 집어넣어줘서 이걸 상쇄시켜주게 됩니다. 반면에 아래 반응식에서는 왼쪽에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 플러스 4가 되니까 오른쪽에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오른쪽 반응에서는 이게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전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3개의 전자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전하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윗식에는 오른쪽에 8개의 전자를 추가시켜주고 아래식에서는 왼쪽에 3개의 전자를 추가시켜주게 되면은 전하의 숫자까지 맞춰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얘인 산화 반응이고 환원 반응인데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서 주고받는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겐 8개고 이겐 3개가 되죠. 그래서 그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서 주고받는 전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윗식에는 3을 곱해주고 아래식에는 8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자의 개수까지 맞춰주게 되죠. 그래서 윗식에다 3을 곱한 식이 바로 요 식이 돼서 전자가 24개가 나오고요. 아래식에다 8을 곱해준 식이 이 아래식이 되고 역시 24개의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 두 개의 식을 이제는 합쳐주게 됩니다. 이 식을 합쳐주게 되면은 전자가 일단 똑같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커퍼 설파이드가 3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8개 NO3-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2개의 H3O+가 있고 오른쪽에 24개 H3O+가 있으니까 이거 상쇄돼 주게 되면은 8개의 H3O+가 나옵니다. 자, 우변에는 3개의 커퍼2 플러스가 나오고 3개의 설페이트가 나오고 8개의 NO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은 왼쪽에 36개, 오른쪽에 48개 빼주면은 이제 12개의 문분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 식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식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이제 개수를 맞춰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몇 가지 용어를 다시 정리할 텐데요. disproportiona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반응을 보면은 하이드로전 퍼옥사이드가 분해돼서 물 분자와 이제 산소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산화수를 계산해 보면은요. 하이드로전 퍼옥사이드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합니다.
근데 물 분자에서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 산소 분자에서의 산화수는 0이 됩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를 줄 수가 있냐면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 이제 0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산소 원자인데 산화되기도 하고 동시에 환원되기도 하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disproportionation이라고 부릅니다. 또 적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당량점이라는 게 있고 이제 종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량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구한 겁니다. 적정하는 물질과 적정당하는 물질의 그 몰수의 비율을 계산한 거죠. 아까 반응식 있으면은 적정하는 물질과 적정당하는 물질의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가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량점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그 몰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량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냐면 적정에서 이제 지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시약을 사용하게 되면 당량점 전후에서 색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당량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시약을 집어넣고 지시약의 색이 갑자기 변할 때 우리가 뭐를 측정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종말점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시약의 색깔이 급격하게 변해서 적정을 멈추는 지점을 우리가 종말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적정 실험을 통해서 구한 종말점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당량점이 이제 같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지는 않겠죠.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량점, 종말점의 차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